안녕하세요. 사람마다 꿈이나 목표가 다양하죠.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고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이기도 해요. 원하는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명성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죠. 또 이런 꿈들은 시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주변에서 판사나 검사, 의사 등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는 배우나 아이돌, 혹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직업을 바라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 제 꿈을 듣는다면 너무 옛날 스타일 아니냐고 웃을지도 모르는데요. 제 꿈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돈독하고 끈끈한 가족을 만드는 거죠. 요즘은 비혼주의라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혹은 결혼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 제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수도 있죠. 좀 구식인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게 제 꿈이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 아이를 낳는 것 말이죠.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학과를 진학했는데 어릴 때부터 의학 드라마나 영화를 엄청나게 좋아했거든요. 특히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진짜 마음이 따뜻하고 대단한 간호사님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딱 본 순간, 오늘부터 내 꿈은 간호사다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손이 엄청 야무진데다가 성격도 굉장히 꼼꼼하고 부지런한데요. 게다가 사람들 돕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 주변에서도 간호사 하면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생각보다 간호학과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후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그 전에는 사실 성적이 아주 좋았던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목표가 생기니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으로 바라던 꿈을 이루고 자랑스럽게 대학에 합격했는데, 아, 생각보다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어려웠어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만으로 알 수 없었던 진짜 현실 세계를 마주하게 된 거죠.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으니 그냥 학교 다니는 내내 나 죽었다 하고 열심히 공부만 했죠. 그렇게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던 터라 원래는 대학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야 했어요. 입학하기 전에는 등록금 모은다고 꽤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학교 다녀보니 아르바이트랑 공부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종종 일하면서 대학도 졸업했다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와, 정말 어떻게 하셨나 몰라요. 물론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막 밤새워서 일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대신 나는 여기서 성적을 잘 받아야겠다 싶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고, 덕분에 졸업할 때까지 쭉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나마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생활하는 게 한결 낫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태어났고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애만 키우면서 지내기 답답하다며 저랑 아버지만 두고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전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에 찾지 않았어요.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도 아니고 어머니 스스로 나갔으니 일부러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막연하게 한 번쯤은 돌아오시지 않을까,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마저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잊어버렸어요. 어머니 역시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을 거라고, 바라는 삶이 있었겠지 하면서 애써 마음 쓰지 않는 것이 차라리 제가 행복한 길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정말 성실하고 반듯한 분이었어요. 친척분이 운영하는 수산시장의 가게에서 일했는데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일을 나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려도 아버지는 출근하셨죠. 벌이가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키우기 위해서 늘 열심히 노력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항상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늘 아버지를 먼저 이야기할 정도였죠. 하지만 아버지가 아무리 저를 위해 열심히 애써주셔도 늘 마음 한구석은 쓸쓸하고 외로웠어요. 불완전한 가족에 대한 결핍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도 이런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1년 중 명절이 제일 싫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밖에서 애들이랑 놀다가도 가족들이랑 약속이 있다면서 가버렸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다들 명절이라고 모여서 하하호호 웃고 떠드는데 혼자 집에 있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만나자고 연락해도 나올 사람도 없고 언젠가부터는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텔레비전을 틀어봐도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속이 상했어요. 하다못해 용돈을 받았는데 엄마가 저축해준다고 뺏어갔다는 친구들의 불만 섞인 투정도 부러웠어요. 나도 온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용돈도 받고 뺏어가도 좋으니 그런 걸 신경 써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겉으로 티내지는 않았지만 가족이라는 게 참 지독하게도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덕분이었어요. 간호사가 된 제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해 하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일하던 중 쓰러지셨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결국 사망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친척분들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장례를 잘 마무리했고 아버지가 떠나시는 마지막 길 혹시나 걱정하지 않으시게 일부러 씩씩한 척하면서 보내드렸어요. 저에게 유일했던 하나뿐인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부쩍 외로움이 더 심해졌어요. 그러던 중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친구가 소개팅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하필 실습 기간이 겹쳐서 정말 엄청나게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래서 약속 날짜를 잡지 못하고 계속 미루기만 했어요.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면서 이해해주기는 했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어요. 그전에도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시험 준비하고 실습 기간이면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제대로 연락하기도 힘든 걸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어린 나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로 반복해서 다툼이 생기면서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너는 밥도 안 먹냐? 화장실도 안 가냐고 하면서 어떻게 연락을 이렇게까지 안 할 수 있냐고 화를 냈어요. 그러면 저는 또 진짜 밥도 못 먹었고 화장실 갈 시간도 거의 없다. 정말 바빠서 연락을 못한 거라고 구구절절 이해를 구걸해야 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 헤어졌어요. 빨리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어 연애도 열심히 했었는데 그렇게 몇 번 연애를 실패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도전할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친구가 소개해준 그 사람은 뭔가 달랐어요. 제가 바쁜 걸 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저랑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전자 쪽 기술직을 살려서 취업을 했다고 했어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라 꽤나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연봉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실습 기간 동안 겨우 시간을 내서 밥을 한 번 먹은 게 전부였고 그 뒤로 연락은 줄곧 했지만 제가 스케줄이 꽉 차서 다시 만나기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친구 소개로 겨우 한 번 만났을 뿐인데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 찾아왔었거든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고 소식을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들에게 문자로 보냈는데 저도 정신없다 보니 그 사람 번호로도 보냈더라고요. 나중에 발견하고 아차 싶기는 했지만 다른 데 정신을 쓸 겨를이 없어서 그냥 보고 알아서 무시하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문자를 받고 다음날 검은 정장을 챙겨 입고 그 사람이 장례식장에 온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문자 받고 왔어요.
바로 오고 싶었는데 첫날은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서 오늘 왔어요. 죄송해요. 제가 오시라고 문자를 보낸 건 아니었는데 실수로 아니에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야죠. 저희가 비록 서로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일이 있을 때는 모르는 사이라도 돕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온 거니까 부담 느끼지 않으셨으면 해요.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올 사람이 많지 않아서 아버지가 쓸쓸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한 분이라도 더 찾아와 주시니 너무 좋네요. 감사해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전에 만났을 때 아버님에 대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때 두 분 사이가 참 각별해 보였어요. 그래서 정아 씨에게 특별한 분인 것 같아서 더욱 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마음 편히 얘기하고 싶거나 울고 싶을 때 옆에 있어줄 사람 필요하면 부담 갖지 말고 연락해요. 그리고 제가 도울 일 있으면 편하게 부탁하세요. 근무 시간 빼고는 언제든 도와줄 수 있어요. 한 번밖에 만나지 않은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회사 끝나고 달려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장례가 끝난 후에도 잘 끝났냐고 밥은 먹었냐고 연락해주면서 챙겨주더라고요. 사람들이 결혼할 상대를 보면 느낌이 온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국가고시 준비를 하느라 또 바빴어요. 하루라도 빨리 시험에 합격해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도 없이 공부해야 했죠. 그리고 곁에서 그 사람이 많이 도움이 되어줬어요. 연애를 시작하기로 한 이후에는 더 잘 챙겨주더라고요. 제가 도서관에서 온종일 밥도 안 먹고 공부하면 도시락까지 포장해 와서 식사를 챙기기도 했어요. 너무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과 함께해서 그런지 공부도 이전보다 더 잘 되더라고요. 덕분에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했고 제가 실습했던 유명 대학 병원에 정식으로 면접을 볼 수 있었어요.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했고 실습 때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면접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꿈꾸던 간호사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죠. 최종 출근이 확정되자마자 저는 남자친구에게 프러포즈했어요. 거창한 이벤트나 반지가 있던 것도 아니라 프러포즈라고 하기에는 좀 싱겁지만 이제 제가 직장도 생겼으니 결혼하자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고맙게도 남자친구는 그러자고 대답을 해줬어요.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다들 이래서 결혼하는구나 싶더라고요. 3교대 근무라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시간 날 때는 알콩달콩했어요. 늦은 밤 퇴근할 때면 일찍 일어나야 해서 피곤할 텐데도 기다렸다가 제 얼굴을 보고 잠들고는 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할 때는 뻗어있는 제 발을 꼭꼭 주물러주고 나가기도 했고요. 주변 사람들이 결혼해서 좋냐고 물어보면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고 꼭 해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주변에서 결혼 전도사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였죠. 다만 저희 사이에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결혼 후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물론 제가 너무 바쁘기도 하고 상황상 아이를 편히 가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영 소식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젊고 나름 튼튼한 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원하는 때 언제든 임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나 제가 난임일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해보지 않았죠. 남편은 우리가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몸과 마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일이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곧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라고요. 하지만 2년을 시도해도 임신이 되지 않았고 결국 난임센터를 찾았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제가 난소에 혹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일 시작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리통이 심해졌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궁 내막증 때문이었어요. 우선 혹이 꽤 크게 자란 상태라서
수술을 한 후 경과를 보자고 했어요. 병원에서도 자궁 내막증이었지만 종종 임신했던 환자분들을 봤기 때문에 제발 저도 그런 경우이기를 바라며 수술에 들어갔어요. 무사히 수술을 마친 후 약을 먹으면서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는데 하루하루 시간은 가고 점점 나이도 들어가니 이러다가 영영 임신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두려워졌어요. 남편은 우리 둘이 살아도 오붓하니 좋지 않냐고 애써 저를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제 오랜 꿈이 아이를 갖는 것이라 쉽게 포기되지 않았어요.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고 치료도 잘 된 덕분인지 그 다음 해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누구보다 남편이 너무 기뻐해 주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아직 임신 초기라 주변에 알리기가 그래서 저희 둘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아이는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저희를 떠났거든요. 자궁 내막증은 임신 자체가 무척 어렵기도 하고 이후에도 유지하는 게 힘들 수도 있다고 했지만 수술도 잘 된 상태라 괜찮지 않을까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과는 다르게 몸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렇게 아이를 잃고 이후에도 임신 시도를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여보, 나는 간호사가 이런 말하기 참 웃기긴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결혼하면 아이는 당연하게 생기는 줄 알았어. 공부하면서 불임이나 난임 사례들 보면서도 솔직히 그냥 시험 과목으로만 생각했지 내 이야기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 나도 모르게 나는 아니겠지. 당연히 사람들이 평범하다고 말하는 삶을 살 줄 알았어. 임신도 하고 아이도 낳겠지 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 평범하다는 게 사실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 유산 후 계속되는 임신 실패로 저는 어느 순간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평생 가족을 꾸릴 수 없구나. 엄마가 될 수 없는 거구나 깨달은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꾸었던 꿈을 포기하고 나니 허무했어요. 입시도 장학금도 시험 합격도 제가 원하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었는데 단 하나,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도 이룰 수 없는 꿈을 마주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응급실에서 급하게 콜이 와서 달려갔더니 임산부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있고 곧 정신을 잃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했지만 그분은 살려주세요 말만 반복했어요. 거의 임신 후반기인 것 같았는데 산모는 혈압도 떨어지고 있었고 출혈까지 있어서 이건 응급이라는 느낌이라고 판단해 바로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고 수술방을 잡았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제발.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의사 선생님 오실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바로 응급 제왕에 들어갔고 급박하게 수술이 진행됐어요. 태아 조기 박리는 타이밍을 조금만 놓쳐도 산모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외부 감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아이는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다행히 빠른 판단 덕분에 바로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고 산모도 일찍 병원을 찾은 덕분에 아이까지 무사할 수 있었어요. 우선 아이 상태를 체크해보니 심박도 정상이고 다른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두가 안전하게 수술을 마치고 나니 그제야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다 보니 이렇게 응급 산모가 들어오면 유독 더 긴장하고는 했어요. 마치 제가 산모가 된 것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고 혹시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밤새 울기도 했어요. 분만실로 산모를 옮겼고 아이는 신생아실로 이동 후 한시름 덜을 때였어요. 그런데 잠시 후
새벽 시간 갑자기 병원이 발칵 뒤집혔어요. 어, 무슨 일이에요? 산모가, 산모가 없어졌어요. 네? 산모가 없어져요? 오늘 응급지원받은 산모가 지금 아기만 두고 사라졌어요. 어떡해요, 선생님? 수술 후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간호사가 방문했는데 침대 위에 산모가 없었다고 해요. 혹시나 화장실을 갔나 싶어서 아직 몸도 좋지 않은 상태라 걱정이 되어 찾아봤는데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다시 침실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베개 위에 흰 종이가 한 장 놓여 있었어요. 읽어보니 그 안에는 간신히 쓴 것 같은 아이 엄마의 당부가 쓰여 있었죠. 죄송해요. 아이를 잠시만 맡아주세요. 걸어 다니기 전에 꼭 데리러 올게요. 병원비도 그때 낼게요. 부탁드려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이미 병원을 빠져나간 후였어요. 우선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고 해도 경찰에 알리는 게 먼저라는 병원 측의 의견으로 신고를 했어요. 경찰분들이 오셔서 아이 엄마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병원에 온 경위 등을 조사했고 직원들에게도 자세한 상황들을 진술받았어요. 병원에 아이를 두고 가더라도 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영 불편했어요. 차라리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요청했다면 관련 기관을 알아보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봤을 텐데 방금 태어난 아이를 엄마 품에 한번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채 두고 가다니 어떤 지독한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경찰이 다녀간 후 우선은 아이를 병원에서 보호하기로 했어요. 다른 동료 간호사님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아이를 봤는데 제대로 지어진 이름도 없는 애를 돌보는 게 마음 아팠어요. 다른 아기들은 엄마 아빠나 가족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시간 되면 방으로 올라가 젖도 먹이는데 낯선 의료진들 손에 맡겨진 아기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도망간 아이 엄마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아이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한 번 더 눈길을 주었어요. 며칠이면 금방 아이 엄마 소식을 알게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게 들려오지 않았어요. 경찰에서도 연락처로 전화를 했지만 답이 없다고 했어요. 가족도 없고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었죠. 아직 아이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몸도 상하지 않을 텐데 어디서 고생하고 있을지 걱정이 들었어요. 아이를 병원에 두고 무작정 도망친 게 괘씸하기도 했지만 사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어쨌든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고 이 애한테는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여전히 아이 엄마는 소식을 알 수 없었고 저도 틈틈이 남기고 간 연락처로 전화를 해봤지만 아예 받지 않더라고요. 그 사이 아이는 병원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100일 파티도 했어요. 병원 식구들끼리 사비를 모아서 100일 사진도 찍어주고 예쁜 옷이랑 신발, 모자도 사줬어요. 100일이라고 떡을 맞춰서 친한 분들에게 돌리기도 했어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처음에는 몸을 꼼지락거리면서 움직이더니 뒤집기를 했어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던 아이가 얼굴이 빨개지도록 용을 쓰면서 처음 뒤집기를 했을 때의 느낌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을 탄 것보다 더 자랑스럽고 기특하고 대단하더라고요. 이 작은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에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저는 쉬는 날에도 아이를 보러 올 만큼 애정을 쏟았는데요. 아직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아이에게 늘 엄마가 곧 올 거야, 곧 데리러 올 거야, 곧 엄마랑 만나자 하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간호사들끼리 사비를 털어가며 아이를 키운 지도 어느새 8개월째. 여전히 도망간 엄마에 대한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병원 한쪽에서 저희끼리 월급을 모아서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사면서 키웠는데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했어요.
사실 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 혼자라도 부담할 마음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공간이었어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병원에서는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아직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또 의료기기나 도구들 역시도 아이가 편하게 움직이기에는 위험해 보이는 것 투성이었죠. 한창 호기심이 왕성할 때라 이제 막 기어다니고 주변을 붙잡고 서려는 아이에게 병원이라는 공간은 너무 위험했어요. 저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심장이 쿵 내려앉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또 위험하다고 자꾸 한쪽 공간에만 머무르게 하다 보니 이 점도 문제였어요. 한참 돌아다니고 주변을 탐색하면서 눈에 보이는 건 뭐든 입에 넣어보고 관찰해봐야 할 시기인데 한정된 공간에만 가둬두니 발달이 잘 이루어질까, 정서에 과연 좋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점점 자라서 저희가 걷기 시작하면 과연 병원 안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간호사분들과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이에게 병원의 공간이 성장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죠. 결국 아이를 영아보호기관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 소식을 알면 아이 엄마가 금방이라도 찾으러 오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었어요. 결국 친부모를 찾지 못해 아이는 영아보호기관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8개월은 꽤 긴 시간이에요. 사람이 서로 정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저희 모두 아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 케어를 했기 때문에 당연한 절차라는 것을 알면서도 슬프고 괴로웠어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선택한 일이지만 모두가 무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날을 맞이했죠. 그리고 마지막 밤, 저는 밤새 아이를 곁에서 돌봤어요. 태어난 지 2주째만 해도 손목, 발목이 너무 가늘어서 부러질 것 같더니 어느새 통통하게 살이 오른 팔과 다리가 눈에 보였어요. 새근새근 자는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니 온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 작은 숨소리가 제 귀에는 아름다운 노래 선율 같았어요. 마지막 밤에도 아이가 편하게 잠들 수 있도록 가슴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면서 엄마가 곧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곧 데리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옹알이를 하기 시작한 아이가 이 이야기를 알아들었는지 갑자기 저를 보면서 소리를 냈어요. 엄마, 엄마, 엄마. 뜻을 알고 저를 부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보더니 엄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만말을 하기는 했는데 엄마는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왠지 저를 보면서 엄마라고 부르니 뭔가 가슴이 뭉클하면서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눈물이 막 쏟아지려는 것을 애써 닦아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기관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서 방문했어요. 8개월간 너무 정이 들었던 탓에 직원들에게는 모두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어요. 기관에서 오신 분들도 저희 표정을 보더니 그동안 얼마나 애정을 주면서 돌봐주셨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영양 상태도 좋고 표정도 너무 좋네요. 병원분들이랑 애착도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몇몇 분들 우시는 거 보니까 그동안 얼마나 예뻐하면서 키우셨는지 알겠어요. 데려가라니까 괜히 제 마음도 안 좋네요.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걸요. 여기서는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여기서 자란 것만으로도 기적이죠. 저희가 잘 돌보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사진도 보내드리고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보러 오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아가, 엄마가 곧 데리러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찾으면 너 어디 갔는지 말해줄게. 너 걸어 다닐 때 온다고 했으니까 금방 오실 거야. 엄마가 금방 데리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밥 잘 먹고 건강해야 해. 곧 엄마랑 만나자. 저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이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 작은 손으로 자기 얼굴을 쓰다듬는 제 손을 주먹으로 꼭 쥐더라고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온몸으로 전해지는 것 같아 다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가 다시 한번 외쳤어요. 엄마, 엄마. 아마도 제가 계속 엄마가 데리러 갈 거라고 해서 따라하는 것 같았지만 아이 입에서 다시 한번 저를 부르는 듯한 그 단어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더니 결국 아이를 배웅하려고 기다리던 주변 사람들이 전부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여기저기서 흐느낌과 함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김쌤이 얼마나 잘 돌봐줬으면 엄마라고 하네. 쟤도 누가 자기 제일 예뻐하는지 아나 보다. 아유, 제가 엄마를 다 아네. 우리가 그래도 가기 전에 엄마 소리를 들어보네. 아휴. 그렇게 한바탕 눈물바람과 함께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떠나보냈어요. 평소 무뚝뚝하던 의사 선생님들과 교수님들도 그날은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그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해준 이사장님도 나오셔서 떠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셨어요. 수많은 사람의 배웅을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아이는 저희 모두에게 방긋 웃어 보이고는 차를 타고 떠났어요. 아이가 떠난 후에 저는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울고 또 울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병원에는 휴가까지 낸 채로 집에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동안 찍은 아이 사진을 보면서 하루 종일 울기만 하니 남편도 걱정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마침내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친모의 소식을 알 수 있었는데요. 경찰에서 수사를 한 결과 이미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인은 교통사고였던 것 같은데 뺑소니라서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결국 아이 엄마가 데리러 올 수 없게 되었고 데려갈 다른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는 보육원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근처의 보육원으로 아이가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집으로 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 아이 우리가 입양할 수는 없나? 남편은 꽤 오랫동안 고심을 했다고 했어요. 그동안도 제가 아이를 너무 예뻐하다 보니 혹시 입양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친엄마가 세상을 떠나 아이에게는 가족이 없으니 우리가 되어주면 어떨까 싶어 말을 꺼냈다네요. 며칠 내내 우는 저를 보면서 너무나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마음을 더 굳혔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고 아이 엄마도 세상을 떠나고 다른 돌봐줄 가족도 없다며. 또 이제 보육원으로 갔으니까 혹시 우리가 데려와서 키울 수 없나 해서. 당신 괜찮아? 그렇지만 그 아이는 우리 애가 아니잖아. 만약 입양할 수 있다고 하면 괜찮겠어? 그러면 당연하지. 왜 사람들이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무섭다, 어? 이런 말 하잖아. 생판 모르던 남이었던 우리도 만나서 가족이 되었는데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는 법이 있나? 남이었던 우리도 이렇게 행복한 부부가 된 것처럼
혈연 관계가 아니라도 우리랑 인연이라면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보, 나는 당신이 행복하다면 어떤 선택이든 함께 할 거야. 당신이 그 아이가 있어서 행복한 거라면 그렇게 하자. 우리 부모가 될 마음의 준비는 진짜 끝냈잖아. 그래도 아빠가 처음이라 아주 서툴기는 하겠지만 당신과 함께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키울 수 있다면 그 아이 데려오자. 저를 배려해준 남편 덕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갔다는 보육원 연락처를 받아서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직접 방문해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남편과 함께 보육원을 찾아갔죠. 불과 열흘 정도를 보지 못했을 뿐인데 왠지 아이는 부쩍 자란 것 같았어요. 고작 열흘 정도를 안 봤는데도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다니 앞으로 더 오래 보지 못하게 된다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 저를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아이도 저를 보더니 활짝 웃더라고요. 제가 손을 흔드니까 어설프게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저를 기억해주는 것 같아서 뭔가 고맙기도 하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람들이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기분이 아닐까 싶어요. 오, 당신 알아보나 보다. 보니까 활짝 웃네. 저를 보며 방긋 웃는 아이를 보더니 남편이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사진으로만 봤던 아이를 실제로 보니까 연예인이라도 보는 기분이라고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예쁘다고, 당신이 왜 반했는지 알겠다고, 가족이 되면 우리 꽤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저희는 안쪽 사무실로 가서 담당자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금방이라도 아이를 데리고 갈 생각에, 드디어 엄마 아빠가 될 생각에 설레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바람은 다시 무너졌어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정 입양은 되지 않아요. 특정 아이를 입양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그동안 쭉 아이를 돌봐주신 분이 부모님이 되어준다면 너무 기쁜 일이지만 이 시스템상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죄송합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특정 아이를 지정해서 입양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어쩌면 당연한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머리로 이해를 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받아들일 수 있지는 않았어요. 이성적으로는 그래 맞아 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은 금방이라도 눈물샘이 퍽 하고 터져버릴 것만 같았죠. 오기 전에 한번 알아보기라도 할걸. 괜히 기대가 컸기에 실망도 더 컸어요.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후원은 할 수 있나요? 앞에 보니까 아이들 후원 관련 내용이 있던데 혹시 입양이 어렵다면 그렇게라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서요. 저 아이에게 매달 지속적인 후원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후원은 가능하죠. 도움의 손길이라면 늘 필요한 부분이니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정말 고맙죠.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이번 달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죠? 저희는 매달 아이를 위해 후원하기로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가서 부모가 되어줄 수는 없지만 든든한 후원자로 곁을 지킬 수는 있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정기적으로 돈을 후원하는 것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아이랑도 만나고 일손을 돕기도 했어요. 그 후로도 저는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일을 기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종종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혹시나 다른 가정에 입양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가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쯤에는 엄마가 아니라고 말해주었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어려운 것 같은 눈치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후에도 가끔 저를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점점 커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래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지 부르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포기했던 부모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해주었거든요. 또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을 아이 역시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겼어요. 저희가 오는 날이면 전날부터 학교에서 만든 작품이랑 만점 받은 시험지, 친구들한테 받은 편지 등등 보여줄 것들을 잔뜩 모아두고 잔다고 했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보육원을 통해 후원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비록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지는 않았지만 자식을 키우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19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러 아이는 보육원을 떠나 자립을 하게 되었어요. 수능 시험을 응시했는데 유명한 의대에 합격했더라고요. 병원에서 일하는 저를 보면서 자신도 같은 길을 걷고 싶어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도 내가 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구나 싶었죠. 대학 진학 후 지낼 거처가 필요해서 저희 부부는 학교 바로 앞에 자취방을 하나 구해줬어요. 괜찮다고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한사코 거절하려고 했지만 부모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원래 그래. 네가 할 수 있어도 해주고 싶은 게 아니 보호자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아니 힘든 거 아니라 그냥 사소한 거라도 언제든지 말해.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이야기해도 돼. 다 그런 거 해주려고 우리가 네 곁에 있는 거니까. 아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 같은 재단의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바라던 의사가 되었죠. 이제 진짜 병원에서 일하는 아이를 보니 다 컸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기도 했어요. 스스로 돈도 벌고 번듯한 직업을 가진 진짜 어른이 되었으니 앞으로 내 손길이 필요할 일이 없겠구나 싶었거든요. 자식들 독립을 앞둔 부모님들 마음이 이런 기분이었을까 싶어요. 분명 내 아이가 좋은 직장에 훌륭하게 자란 것을 뿌듯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이제 금전적으로 우리 도움도 필요 없고 일 바빠지면 이전처럼 자주 만날 수도 없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건가 봐.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니까 또 그렇지 않네.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사실은 자기 기분도 그렇다며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어요. 아이가 멋지게 어른이 되면 뿌듯하고 기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어릴 때 손 많이 가던 시절이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아쉬운 마음을 술 한 잔에 아이와 추억 하나씩을 이야기하며 달랬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이가 첫 월급을 받았다면서 맛있는 밥을 대접하겠다고 만나자고 연락했더라고요. 일 시작 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그동안 연락만 겨우 하고 지냈는데 오랜만에 얼굴을 볼 수 있다니 전화를 끊자마자 너무 신났어요. 남편은 오랜만에 정장도 꺼내 입고 저도 평소 잘 하지 않았던 화장까지 했어요.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아주 신이 나서 외출 준비를 했어요. 약속 장소에 나가니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꽤 비싼 한우 가게였어요. 너 첫 월급 받았다고 너무 다 쓰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좋은 데는 예쁜 여자친구 데리고 와야지. 늙은 우리들 불러서 뭐해. 예쁜 여자친구보다 두 분이 저한테는 더 소중하죠. 제 평생의 은인인데 지금까지 제가 받은 걸 생각하면 이 정도도 약소하죠. 약소는 무슨. 그동안 네가 갖고 싶은 것도 있을 텐데. 요즘 애들은 차도 빨리 산다던데. 너도 혹시 필요하면 우리가 알아봐 줄까? 아니요. 병원에서 퇴근할 틈이 없어서 차 있어도 타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돈 버는데 어떻게 두 분한테 손을 벌려요. 이제는 제가 사드릴 때죠. 저 월급도 많이 받잖아요. 맞지. 아, 그래도 이게 참, 형 섭섭하다. 섭섭해요? 이제 너도 직장도 있고 돈도 벌고 어른이잖아. 뭔가 앞으로는 우리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 들어. 아저씨랑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 이제 너도 일 시작하고 바빠지고 우리가 손 갈 일도 없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겠구나. 또 나중에 네 가정도 생기고 하면 그냥 가끔 안부 묻는 것 정도가 전부이지 않을까 싶어.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아는데도 막상 진짜 현실이 되니까 좀 아쉽고 서운하더라. 아, 그러셨구나. 어, 저, 그래서 말인데요. 갑자기 부스럭거리면서 가방에서 뭘 꺼내더니 저희 앞에 놓아줬어요. 파일 안에는 서류가 들어있었는데 뭐였는지 아세요? 이거는... 저 어릴 때 입양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때 특정 아이를 정해서는 입양할 수 없어서 제 부모님이 되어주지 못하셨다고 들은 이후부터 오랫동안 꿈이었어요. 두 분이 저희 부모님이 되는 거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되면 그 그때도 그때도 제 곁에 계신다면 두 분과 가족이 되기를 바랬어요. 솔직히 성인이 되자마자 신청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두 분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았어요. 제 후원자인데도 그동안 저한테 생활비며 등록금이며 다 해주셨는데 만약 친자식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이 해주려고 하실 것 같았거든요. 제가 그동안 받은 것만 해도 앞으로 평생을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돈도 벌고 더 이상 받기만 하는 게 아닌 드릴 수 있는 위치가 되면 말해야지 했어요. 비록 보육원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저는 한순간도 제가 혼자라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저한테는 부모님 같은 두 분이 계셨거든요. 늘 과분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차고 넘쳤어요. 제 인생에 두 분이 계셔서 정말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은 제가 두 분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여보, 지금 얘가 우리한테 엄마, 아빠라고. 지금 나한테 아빠라고 한 거 맞지? 좀 곤란하시면 당장 이 자리에서 정하지 않고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아니야. 생각할 게 뭐 있어. 어디에 서명하면 되니? 우리가 이 순간을 얼마나 꿈꿨는지 몰라. 그동안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네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고 살았단다. 후원이 끝나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아무 사이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맙다. 고마워. 우리가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날 소고기는 정말 달콤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제 아들이 사줘서 더 맛있더라고요. 그동안 마음으로 품은 자식이었는데 정식으로 부모 자녀 사이가 되었어요. 어디 가서도 이제는 당당하게 제 아들이라고 제가 부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보육원생과 후원자로 끝날 것 같던 저희 사이는 이제는 부모 자식으로 새 출발하게 되었어요. 한 가족이 된 이후부터는 더욱 대놓고 서로를 챙겨주면서 훈훈한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제 평생 엄마가 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꿈을 뒤늦게라도 우리 아들 덕분에 이룰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혹시나 저처럼 바라던 꿈을 포기하셨던 분들이라면 간절한 바람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어릴 때 이야기를 하니 요즘 일 때문에 얼굴 보기 힘든 아들이 보고 싶어지는데요. 내일은 아들 좋아하는 보쌈 푹 삶아서 도시락 싸서 가져다 줘야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